자1호 총선 열흘을 앞두고 민주당은 비례당과 합동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통합당과 민생당은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50만 원 지급을, 정의당은 초부유세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국민의당은 현 정권이 정치쇼를 한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군포의 50대 부부가 자가격리 앱을 설치한 휴대전화는 자택에 두고 외출하는 등 격리 수칙을 위반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지침 위반 시 처벌 수위를 강화했습니다. 총선 격전지 TV조선 여론조사, 오늘은 4파전에서 양자 대결로 압축된 서울 중구 성동을을 살펴봅니다. 민주당 박성준 후보와 통합당 지상욱 후보가 오차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로 4.15 총선이 딱 열흘 남았습니다. 봄 날씨치고는 좀 쌀쌀했지만 꽃 구경과 코로나 탓인지 선거 분위기는 예년만큼 달아오르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거대 양당은 모두 오늘 중요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그중에서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일주일 내에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시민당과 함께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복합 쇼핑몰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오늘 여야의 움직임을 박재훈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과 국회에서 합동으로 공약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소상공인 권익 보호를 위한 복합 쇼핑몰 규제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제 정치가 어려운 국민이 의지할 버팀목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에겐 절망을 딛고 일어설 희망의 계단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불출마 중진들로 꾸려진 라떼는 유세단은 경기와 호남에서 지원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이 최근 재난 피해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 원씩의 현금을 주자고 주장했습니다. 1인당 50만 원을 즉각 지급하라. 대통령의 긴급 재정경제 명령권을 황 대표는 이를 위해 필요한 25조 원가량의 재원은 올해 예산을 재구성해서 조달하자고 했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위원장과 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내일 종로 선관위 주관 첫 TV 토론을 갖습니다. TV조선 박지훈입니다. 민생당과 정의당도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문제 삼았습니다. 두 정당 모두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조정하고 액수도 늘리자고 했는데 이 4+1에 참여했던 이들 정당까지 정부안에 반대하면 추경안 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어서 류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를 찾은 민생당 손학규 상임선대위원장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이 애매하다며 모든 국민에게 50만 원씩 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하고 또 그걸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은 나중에 세금으로 환수하는 방법. 정의당 심상정 상임선대위원장은 1인당 100만 원 지급과 상위 1% 초부유세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이주민을 포함한 모든 개인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 원을 4월 안에 지급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오늘로 국토종주 닷새째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정치쇼의 실증을 느낀 분이 많다며 현 정권을 비판했습니다. 이미지 정치, 쇼 정치, 실제 민생은 달라지지 않고 호감만 계속 얻고 순간순간만 모면하면서 어제 대구를 찾았던 우리공화당 서청원 상임선대위원장은 오늘은 경기 지역에서 지원 유세를 했습니다. 의료진에게도 지금보다 더 큰 대우를 해드리고 보상을. 친박신당은 부가세를 50% 감면하는 영세상인 지원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TV조선 류지연입니다. 권역별 판세 분석, 오늘은 최대 승부처인 서울입니다. 4년 전엔 더불어민주당이 70% 이상의 의석을 휩쓸었죠. 이번에도 그 이상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지난 선거 때 서울에서 참패한 미래통합당은 강남권을 중심으로 20석 안팎을 노리고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4년 전 총선에서 서울 49석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35석을 차지했고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은 각각 12석과 2석을 얻었습니다. 당시 민주당의 서울 압승은 20대 총선 결과로 연결됐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도 우세 지역 16곳을 포함해 최소 35곳 승리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정의롭고 공정하고 평화가 승리하는 총선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서울에서부터 승리해서 전국에서 승리하겠습니다. 반면 통합당은 강남 우세 지역 3곳을 비롯한 20곳 안팎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우리 유권자분들의 현명한 선택으로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광진을과 동작을, 송파을, 관악을 등 4곳은 두 당이 모두 경합 우세로 분류해 승부처로 꼽힙니다. 무소속 후보와의 단일화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투표용지 인쇄를 앞두고 막판 진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로 을에선 무소속 강요식 후보가 통합당의 복당 불허 입장에 반발하면서 기존 단일화 합의가 파기 위기에 처했고, 동대문 을에선 민주당 장경태 후보와 무소속 민병두 후보와의 단일화가 관심이지만 두 후보 모두 완주 의사가 강합니다. TV조선 김종호입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두 거대 정당이 비례정당과 함께 선거운동을 하는 게 여간 복잡하지 않습니다. 선관위가 유세차와 현수막을 이용한 합동선거운동을 제안했기 때문이죠. 그러자 이번엔 온라인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왜 이런 방법이 가능한 건지 백대우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 공식 온라인 계정에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 홍보 영상을 올렸습니다. 지역구는 1번, 비례는 5번이라며 자매정당임을 강조합니다. 앞서 더불어시민당과 외관이 거의 같은 쌍둥이 버스를 만들었지만 선관위가 불허하자 온라인으로 홍보 무대를 옮긴 겁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유세 차량과 현수막 등을 이용한 타정당 홍보는 제한되지만 온라인 홍보는 가능합니다. 문자나 SNS나 트위터나 페이스북, 유튜브 이런 쪽을 통해서 선거운동 할 수는 있는 거죠. 미래통합당도 당 공식 홈페이지에 지역구는 2번, 비례는 4번이라는 문구를 내걸었습니다. 지역구는 민주당 다음, 비례는 민생당 다음인 두 번째 칸임을 강조해 자매정당임을 노골적으로 홍보하고 나선 겁니다. 앞서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는 미래통합당과의 합동 행사에서 당 기호가 가려지도록 점퍼를 뒤집어 입기도 했습니다. TV조선 백대우입니다. 지금부터는 코로나 관련 소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밤사이 81명이 늘었는데 이들 중에서 방역당국이 가장 위험하다고 보는 게 바로 병원 내 감염입니다. 오늘도 감염병 전담병원인 마산의료원에서 간호사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정부가 이런 상황을 감안해 병원 내 감염에 대한 종합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하동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월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경남 마산의료원입니다. 이 병원 간호사인 39살 A씨가 오늘 새벽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어제 발열과 근육통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염병 관리 전담병원인 마산의료원에서는 확진자 38명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까지 근무한 A씨는 확진자 13명을 간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가 다 나름대로 지켰다고 했는데 이게 어느 경로에서 감염이 됐는지를 지금 현재 조사 중이라서. 서울 아산병원에서는 지난달 31일 입원 중이던 9살 어린이가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어제 두 번째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확진자는 9살 어린이와 같은 병실을 쓰던 생후 22일 된 신생아를 돌보던 엄마입니다. 의정부 성모병원은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들로 감염이 확산되면서 관련 확진자가 41명까지 늘었습니다. 경북 봉화의 푸른 요양원에서는 치료를 받고 돌아온 환자와 직원 등 7명이 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료기관 집단 감염이 잇따르자 방역당국은 감염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증상이 있는 환자는 입원실, 중환자실, 응급실에 진입하기 전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며 의료기관 내 방문객 관리도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의료진은 지난 3일 0시까지 모두 241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건 1월 중순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정부에서
앞으로 2주가 고비다 이런 얘기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이러스 잠복기를 감안한 이야기인데 2주가 지나도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다 보니 시민들도 지친 모습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도 오늘부터 2주가 연장됐는데 2주 뒤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황병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앞으로 2주가 고비라는 경고가 처음 나온 건 의료계였습니다.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1월 20일 이후 국내 이동이 활발해지는 설 연휴 기간을 우려한 발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연휴가 지난 뒤에도 앞으로 2주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과 관련해서 중대 고비라고 합니다. 20일 뒤에도 이번 지금 앞으로 일주일이 코로나19 확산이냐 아니면 저지냐 최대 고비가 되리라고 보는데요. 박 시장이 말한 1주가 지난 뒤에도 경고는 이어졌습니다. 앞으로 1, 2주가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이로부터 8일 뒤엔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가 앞으로의 2주가 코로나19 확산 차단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호소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주쯤 뒤인 지난달 21일 정부는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발표했고 정부는 앞으로 보름 동안이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는 결정적 시기라는 인식 아래 어제 그 기간을 또 한 번 연장했습니다. 반복되는 고비 발언에 코로나19 종식을 기다리는 시민들만 지쳐가고 있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이 자가격리 지역을 이탈하는 일이 반복되면 지역사회 감염을 막는 게 어려워지죠. 그래서 정부가 처벌까지 강화하면서 규제하고 있지만 이탈 사례들은 줄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들키지 않으려고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활보하는 경우가 문제라고 하는데 경찰은 무달 이탈 혐의로 63명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구자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갔던 경기 군포시 50대 부부는 지난 1일과 3일 나란히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격리 기간 중 남편은 7일, 아내는 6일간 외출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자녀와 함께 미술관으로 나들이를 가거나 전철역, 대학교 인근을 다니며 격리 수칙을 수차례 어겼습니다. GPS상에는 자택으로 기억되어 있으나 이제 CCTV로 확인했을 때 외출한 거 이런 것들을 이제 핸드폰을 놓고 나간 거거든요. 전북 군산에서는 자가격리 중 휴대전화를 놓고 무단 외출한 베트남 유학생 3명이 고발당했습니다. 이들은 공원에서 5시간 동안 머물렀는데 방역당국의 자가진단 점검 통화 과정에서 무단 이탈이 확인됐습니다.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외출하면 위치 파악이 어려운 자가격리 앱에 허점이 드러난 겁니다. 위반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는 자가격리자에게 전자팔찌를 지급하는 방안도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팔찌나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이제 어떻게 보면 자유를 제약하거나 좀 더 이제 좀 강압적인 부분이 있어서 검토는 하고 있는데 계속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방향으로. 또 정부는 오늘부터 방역당국의 격리 지침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처벌 수위를 높였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4월 5일인 오늘은 식목일입니다. 예년이라면 지역마다 나무 심기 행사가 한창이었을 텐데 코로나19로 이 모습을 보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날도 참 화창한데다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로 지쳐서 시민들이 야외로 많이 나왔는데요. 저 역시도 그렇고 많이들 답답하실 테지만 아직 경계를 늦추면 안 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을 합니다. 권영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지난해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본 강원도를 찾았습니다. 산불 진화에 참여한 주민 등 40여 명과 함께 금강소나무를 심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식목일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행사들은 대부분 취소됐고 일부 지자체만 최소한으로 진행했습니다. 지칠 대로 지친 시민들은 오늘도 밖으로 나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는 현수막이 곳곳에 붙어 있지만 공원은 나들이 나온 시민들로 붐빕니다. 집에만 있기 답답해서 나와봤는데 마스크 안 끼신 분들도 많아서 왔는데 좀 걱정스럽기도 하네요. 돗자리를 펴고 옹기종기 모여 있거나 백화점 행사장에선 다닥다닥 붙어 물건을 구경합니다.
전문가들은 아직 안심할 단계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사람 많은 데 가면 똑같은 상황이 돼버려서요. 사회적 거리 두기를 2주만 한다고 이게 다 완전히 없어질까요? 계속 연장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 답답한 일상은 이해가 되지만 코로나 조기 극복을 위해 모든 국민이 조금 더 인내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전에서는 26km에 달하는 벚꽃길을 지날 때는 차에서 내리지 말고 드라이브스루 형식으로 구경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 지자체는 꽃밭을 아예 갈아엎기도 했습니다. 안타까운 우리의 봄 풍경을 김다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벚꽃이 길을 따라 끝없이 펼쳐집니다. 도로를 따라 벚꽃 터널이 만들어졌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벚꽃길로 알려진 대청호 오동선길입니다. 대전 동구에서 시작된 벚꽃길은 충북 보은까지 26km 정도 이어져 있습니다. 대전 동구는 이곳에서 차에 탄 채로 꽃 구경을 하는 드라이브스루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차들은 시속 30에서 40km 느린 속도로 달리면서 길 양옆으로 만개한 벚꽃을 만끽합니다. 그냥 이렇게 나왔더니 너무너무 좋네요. 차에 타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마음이 놓이고. 강원 삼척시는 맹방 유채꽃밭을 갈아엎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축제를 취소했는데도 방문객이 밀려들자 아예 꽃밭을 없애기로 한 겁니다. 서울 여의도 윤중로와 강남 양재천, 국립서울현충원 등 벚꽃 명소들도 인파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모두 폐쇄했습니다. 이번에 못한 벚꽃 나들이는 내년 봄으로 미뤘으면 하는 당부 드립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이 싱그러움이 가득한 봄 풍경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TV조선 김다루입니다. 그래도 바깥 활동을 자제하다 보니 집에서 먹고 놀고 운동까지 해결하게 되죠. 소위 집콕 쪽이 늘면서 예상 밖의 호황을 누리는 업종들도 있습니다만 불황의 풍경이 훨씬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이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썰렁한 놀이터, 텅 빈 어린이집과 학교 운동장. 아이들이 집에서 나오지 않으면서 장난감 업체들은 때 아닌 호황을 맞았습니다. 매출을 꺼리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구매하시는 고객님들이 많이 늘었고요. 특히 미술 창작 완구나 블럭 같은 교육 완구 쪽에 수요가 많습니다. 이 완구 매장 온라인 매출은 지난해보다 4배 이상으로 늘었고 실내 게임과 놀이기구, 교육 완구도 줄줄이 매출이 뛰었습니다. 학교 앞 문구점들은 생계가 막막합니다. 하루에 한 100명 정도 들었는데 지금 한 명도 안 들어요. 헬스, 필라테스, 요가, 실내 골프장 등 운동시설을 찾는 발길은 뚝 끊겼습니다. 2월달 매출이 거의 한 70% 빠진 것 같아요. 대신 집에서 운동하는 홈 트레이닝이 인기입니다. 집중력은 떨어지지만 헬스장에서는 2-3시간 할 거를 집에서 하면 한 3-40분? 길어봐야 그 정도밖에 못 하더라고요. 대안이 없으니 홈쇼핑과 온라인 쇼핑 실내 운동 관련 매출은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집에서 해먹는 간편식, 즉석 조리식품 판매도 급증했고 배달앱 주문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비 문화의 착잡한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질수록 특히 학부모와 학생들은 걱정이 더 쌓이고 있습니다. 학습 공백은 물론이고 아이를 돌봐줄 곳이 없다 보니 결국 학원에 학생들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정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킹맘 A씨는 초등학교 2학년 딸을 부모님께 더 이상 맡기기 어려워 학원을 찾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안 다니던 미술학원 등록하고 안 다니는 이제 다른 발레 같은 거 보내고 애들이 너무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해요. 학교 돌봄 교실도 있지만 단순 보육 위주여서 오히려 학원을 택한다는 학부모들도 있습니다. 학원을 뭐라도 배워오고 케어도 좀 더 잘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픽업도 해주고 간간히 오래 봐주는 학원이 있다 보니까 중고생과 학부모들은 길어지는 학습 공백이 학원 문을 두드리는 이유입니다. 집에만 있으니 좀 나와서 숙제 같은 것도 받아야지 공부를 더 하게 되고 하니까
그 대응책을 학원에 많이 문의를 하셨죠.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모의고사 부분을 선별해서 학생들한테 과제를 내주고 고3 학생들은 불안한 마음에 대입 컨설팅 학원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같은 준비 시간도 저희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고 거기에 뭘 적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컨설팅 학원의 도움을 교육계는 학습 공백 기간 학원 이용에 따른 사교육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네, 미국은 코로나19 환자가 30만 명을 넘으면서 말 그대로 전시 상황입니다. 강도 높은 격리 조치에도 사흘 만에 확진자가 10만 명이나 늘었습니다. 사망자도 8천 명을 넘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1, 2차 세계 대전 때만큼 사망자가 나올 수 있다고 걱정했습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경건한 음악과 함께 차량이 지나갑니다. 코로나19로 남편을 잃은 여성을 위한 드라이브스루 장례식입니다. First thing out of his mouth was, "Hi, I love you." 미국 내 코로나19 환자가 사흘 새 10만 명이 늘어 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사망자는 8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 2차 대전과 비슷한 수준의 희생자가 나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This will be probably the toughest week between this week and next week, and there'll be a lot of death, unfortunately. 백악관은 식료품점도 가지 말라는 경고를 내놨습니다. 미국 간호사연합은 코로나19 의료 시스템이 붕괴 수준이라며 일선병원이 코로나19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정부는 최대 전선 뉴욕에 군 의료진 1,000명을 추가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If there's not action by the president and the military literally in a matter of days to put in motion this vast mobilization, then you're going to see first hundreds and later thousands of Americans die. 유럽 내 코로나19 환자는 60만 명을 넘어섰는데 스페인이 12만 4천여 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일본도 확진자가 368명 늘어 총 4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이 각국에 진단 키트와 마스크 등 의료 물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영향력을 넓혀보려는 의도로 보이는데 품질이 수준 미달이어서 오히려 분란만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렸지만 그 이후에도 체면을 구기고 있는 중국의 모습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부치치 세르비아 대통령이 중국 오성홍기에 입을 맞춥니다. 코로나19로 초토화된 세르비아에 의료진과 의료물자를 파견한 중국에 감사 표시를 한 겁니다. 지난달 말부터 바이러스 확산세가 안정기에 접어든 중국은 각국의 의료물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防护物资支持各国抗疫，携手应对并最终打赢这场疫情防控的阻击战. 마스크와 진단키트, 방호복은 물론 이란과 이탈리아 등에는 의료진도 파견했습니다. 이런 중국의 원조는 이른바 바이러스 정치로 불립니다. The most important political actors in the world scene are helping. It's a kind of battle of narrative about which system is more performant in order to face the pandemic. 우한 책임론과 늑장 대응에 대한 주의를 돌리는 동시에 마스크 외교를 통해 서방국과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고 영향력을 키우려 한다는 겁니다. εκ μέρους της ελληνικής κυβέρνησης και όλου του ελληνικού λαού θα ήθελα να ευχαριστήσω την κινέζικη κυβέρνηση και την State Grid για αυτή την τεράστια βοήθεια. 하지만 순조롭진 않습니다. 네덜란드는 품질을 이유로 중국산 마스크 130만 개를 리콜했고 스페인과 필리핀은 중국의 진단 키트가 엉터리라며 사용을 중단했습니다. 实际上回过头来看，它在检测中对于真是这个病的病人也不过最高有30%到50%的阳性率，也就是说， 발생 초기 일었던 환자 축소 논란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고 중국인 입국을 차단해 반발할 땐 언제고 영유입을 우려해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는 내로남불식 대응. 이번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他们到底为抗击疫情做了什么？
就像我刚才讲的，难道他们真的希望中国此时无动于衷吗？见死不救吗？ 코로나19 대처에 모범국가로 꼽히는 대만이 유럽, 미국 등에 마스크 1,000만 개를 기증하자 중국은 정치적 술수라며 발끈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는 어제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한 애도식을 치렀습니다. 관영 언론은 희생된 시민과 의료진의 영웅이란 찬사를 보냈는데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하며 중국 정부의 대처 능력을 홍보하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자국민의 희생마저 이용하려는 중국몽의 거침없는 전진이 위태롭습니다. 뉴스 7 포커스였습니다. 네, 성착취물을 만들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공동 운영자로 지목한 3명 가운데 검거되지 않은 사람이 닉네임 사마귀입니다. 사마귀는 최근 조주빈과 연관이 없다는 글을 남기고 자취를 감췄는데 경찰은 신원을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조주빈이 지목한 공범 가운데 닉네임 사마귀가 지난 2일 텔레그램에 올린 글입니다. 조주빈이 자신을 공범으로 지목하고 경찰이 추적하는 게 어이가 없다며 자신은 박사방 운영을 도운 적도 없고 개인 대화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붓다, 이기야, 사마귀 등 조주빈이 지목한 공범 3명 가운데 사마귀는 아직 검거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마귀는 조주빈에게 코인을 송금한 내역이 없고 텔레그램으로만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누구인지 특정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군 검찰은 현역 군인 이모 일병인 이기야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기야는 박사방에서 성착취물을 수백 회 유포하고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9번째로 조주빈을 불러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검찰은 오늘 조주빈과 거제시청 공무원인 A씨와의 대질 조사를 통해 공모관계를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을 찍은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늦어도 구속 만료 기한인 13일 전에 조주빈을 성착취물 제작, 유포 혐의로 구속 기소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이태영입니다. 네,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서 뉴스 기사에 댓글을 달면 내 닉네임과 사진, 그리고 과거에 달았던 댓글까지 모두 공개가 되는 댓글 이력제가 시행된 지 17일이 지났습니다. 가짜 신분이 들통나기도 하는 등 그동안 가려졌던 부분이 수면 위로 드러났는데 사회부 장윤정 기자와 오늘은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자, 장 기자, 가짜 신분으로 댓글을 달았다는 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기사 내용에 맞춰 자신의 신분을 바꿔서 댓글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네. N번방 아동음란물 판매자가 검거됐다는 기사 한번 보시죠. 네. 자신을 변호사라고 소개한 한 네티즌이 피해자의 법률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냥 평범해 보이는 댓글인데요. 그런데 이 작성자의 댓글 이력을 눌러보면 다른 기사에는 자신을 병원 간호사, 또 미국에 거주 중인 교민, 또 20대 여성, 심지어 11년도 입대한 청년이라고 소개하는 댓글을 달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였다가 간호사였다가 또 교민이었다가 이렇게 계속 바뀌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자신을 현직 유명 사립대 인류학 교수라고 소개했는데 역시나 댓글 이력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댓글마다 직업도 성별도 달라지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 댓글에 대한 신뢰도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이걸 미리 차단하려고 댓글을 스스로 삭제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댓글을 스스로 삭제하는 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동안 익명성에 숨어 악플을 달았던 네티즌이 댓글을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예. 시행 하루 전인 지난달 18일 8만 1,000여 개의 댓글이 삭제됐습니다. 네, 과거 댓글이 공개되는 게 좀 부담스러웠나 보네요. 그렇습니다. 시행 다음 날인 20일부터는 이용자 삭제 댓글 수가 4만 5천여 개로 3분의 1가량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댓글을 남기고 지우고 또 남기고 지우고 이렇게 하다 보면 댓글 이력 공개가 의미가 없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삭제한 흔적은 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알 수 없지만 스스로 지운 댓글이 몇 개인지 삭제율은 얼마나 되는지는 공개가 됩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건 이 제도를 시행한 이유가 바로 이 악플을 줄이기 위해서였는데 그 효과가 좀 있었습니까?
심한 욕설이나 비방 표현이 포함돼 자동 삭제된 규정 미준수 댓글, 즉 악플도 정책 시행 이후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네. 하지만 코로나19 관련 기사 등 일부 기사에는 여전히 악플이 달리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여전히 완전하지는 않지만 댓글을 쓰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는 있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격전지 여론조사와 현장 민심을 전해드리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서울 최대 격전지 중 한 곳인 중구 성동을로 가보겠습니다. 당초 이곳은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그리고 현역인 미래통합당 지상욱 후보 외에 정대철 전 의원 아들인 정호준 전 의원 그리고 재선 중구청장을 지낸 최창식 예비후보까지 4파전이 예상됐던 곳이죠. 하지만 두 사람이 출마를 접으면서 예측 불허의 초박빙 양자 대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 TV조선 여론조사 결과를 확인해 보시고 현장 분위기까지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이정현, 김복원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서울 중구 성동을은 아나운서 출신인 민주당 박성준 후보와 현역인 통합당 지상욱 후보가 맞대결합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 중 42%가 박성준 후보에 40.9%는 지상욱 후보에 표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박 후보는 40대 이하에서, 지 후보는 50대 이상에서 더 지지를 받았습니다.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엔 박 후보가 40.6%, 지 후보 36%였습니다. 정부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53.6%,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답은 46.4%였습니다. 이번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서울 중구 성동을 지역은 이곳 서울시청과 한국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 언론사들이 밀집한 명실상부 서울의 심장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시장과 구청장, 시의원을 석권한 바 있지요. 이 때문에 민주당은 국회의원직까지 탈환해 원팀을 만들겠다는 각오입니다. 하지만 통합당은 견제와 균형을 위해 야당 후보를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민주당 박성준 후보는 출정식도 없이 코로나 방역 봉사를 묵묵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총무입니다. 총무. 예, 반갑습니다. 총무님. 저도 한 배드민턴 쳐요. 아, 그래요? 예, 한번 저 배드민턴 경기할 때 제가 한번 선수를 뛰겠습니다. 너무 잘생겼어요. 아유, 화이팅. 오케이. 아나운서 경력을 앞세워 경청과 소통 능력을 강점으로 꼽았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의정 활동을 해왔는데 지역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또 대안을 모색하고 해결책을 찾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자신이 진행했던 프로그램 이름을 따 삶의 반장이 되겠다는 슬로건을 내세웠습니다. 어떤 중고를 만들? 지금 몇 학년이에요? 4학년이. 원진이가 중고에서 좋은 중학교를 다닐 수 있게 좋은 중학교 만드는 노력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 화이팅! 통합당 지상욱 후보는 가족이 중고에서만 80여 년을 살았다며 토박이임을 강조합니다. 문재인 정부 견제를 위해 힘 있는 야당 재선 의원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반드시 저를 지켜주셔서 이 지역에서 문재인 정권의 오만과 폭주를 막아낼 수 있도록 힘을 몰아주십시오. 지 후보 유세에는 배우인 아내 심은하 씨도 힘을 보탰습니다. 지난 12년간 재선을 허락하지 않았던 중구 성동을의 승패는 부동층의 향배에 따라 결정될 전망입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뉴스야 시작하겠습니다. 정치부 서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물음표부터 보죠. 네, 첫 번째 물음표는 B급 감성 망가져야 산다로 했습니다. 예, 코로나 사태로 이게 선거운동이 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아이디어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B급 감성이라는 게 사실은 좀 촌스러운 건데 요즘엔 또 이런 게 어필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유권자들의 이목을 사로잡기 위한 일종의 자구책 차원인데요. 여기엔 몇 가지 유형이 있었습니다. 먼저 자기 비하형입니다. 머리가 큰 후보가 좋은 후보다. 다리 짧은 후보가 좋은 후보다. 기린 뛰는 거 이상하잖아. 불안하잖아. 그래서 다리가 짧아요. 바퀴벌레 얼마나 안정적이야. 먼저 시작하더니
주장하는 양반이? 그거 아니야 공약도 아닌데 왜 급식을 왜 걸어가지고 밥은 없으냐 힘드는 거야. 네, 보신 것처럼 최재성 후보는 자신의 외모를 깎아내렸고 오세훈 후보는 무상급식 투표의 아픔을 소재로 삼았습니다. 네, 오세훈 시장한테 말씀하신 분이 진짜 저렇게 말씀하신 건지 실제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최재성 후보는 이제 MBC 아나운서 출신인 배현진 후보와 송파갑에서 지금 리턴 매치를 하고 있는 건데 발을 다쳐가지고 깁스까지 하고 선거운동을 하더라고요. 자, 그럼 오세훈 후보와 경쟁하는 고민정 후보는 어떤 전략입니까? 네, 이 고 후보를 비롯해서 이 먹는 방송, 이른바 먹방형으로 어필하는 후보들도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떡볶이는 들어가야지. 네. 여기 앉을 거랬다. 부모님 맛을 한마디로 표현해 주세요. 존 마틴? 네. 나는 아는 게 없어. 아이스 아메리카노 알아. 확실히 그냥 면하고 소스만 그렇게 넣는 것보다 특히 저는 버섯 가능하면 얇게 썰어서 이렇게 잘 먹었습니다. 사실 먹방은 선거 때마다 등장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인간적이고 또 이 소탈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패러디형입니다. 이 민생당 장병환 후보는 영어회화 강의 CF를 패러디했습니다. 예산 확보가 어렵다고? No. 야, 나야 나. 장병환. 이 장 후보와 경쟁하는 민주당 윤영덕 후보 역시 단팥빵을 먹는 영상을 올리면서 휴대전화 광고의 문구를 패러디했습니다. 예, 뭐 이런 홍보 영상도 중요하지만 선거 공약이나 정책 이런 것들도 제대로 알릴 수 있어야 하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예. 자,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보죠. 네, 첫 번째 물음표 B급 감성 망가져야 산다의 느낌표는 정치는 A급으로 했습니다. 예, 뭐 어찌 보면 당연한 말인데 20대 국회는 이제 B급도 안 된다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혹평을 받았으니까 21대에는 A급 한번 기대를 해보죠. 다음 물음표로 가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베일에 가려진 1020으로 했습니다. 예, 베일에 뭐가 가려지긴 가려졌는데 저게 어떤 건가요? 예, 그러니까 이 10대와 20대의 표심이 베일에 가려져 있다는 뜻입니다. 이 갤럽의 최근 여론조사를 한번 보시죠.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무당층이 22%였는데 18세에서 29세까지 이른바 1020들은 이 무당층이 42%로 2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이 다른 모든 세대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입니다. 자, 그런데 통상 알려지기로는 이제 젊은 층은 좀 진보적이다.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보수적이다. 이렇게 좀 알려져 있잖아요. 예, 그래서 관련 그 여론조사 또 보시면 먼저 대통령 지지율을 한번 보시죠.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52%로 평균인 56%를 밑돕니다. 긍정평가가 1020보다 낮은 연령층은 이들의 조부모 세대죠. 60대 이상이 유일합니다. 사안별로도 한번 보시죠. 지난해 9월 조국 전 장관 임명이 적절했다고 평가한 20대 이하 역시 30%로 6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았고요. 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호감도를 묻는 질문엔 3%만 호감이 간다고 답했는데 이는 이 전후 세대인 60대 이상보다도 낮은 수치입니다. 근데 사실 이 선거 연령을 한 살 낮춘 게 지금 여권에서 선거법 개정을 그렇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된 건데 그렇다면은 이런 젊은 층의 표가 야당으로 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또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여론조사를 보면 1020 세대의 민주당 지지율은 36%지만 통합당은 12%로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진보 성향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통합당에 마음을 주는 건 더더욱 아니라는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들이 기존 질서에 반대하는 성향을 보인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노무현 정권 때는 보수화됐다라는 얘기를 들었었고요.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는 다시 진보화됐다는 얘기를 들었다가 이번에 다시 보수화됐다는 얘기를 듣는데 중도층하고 아주 유사한 성향을 보이는 거죠. 결과적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불만이 좀 있는 세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 또 정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는 1020 세대들이 많이 쓰는 신조어로 느낌표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 물음표 베일에 가려진 1020의 느낌표는 갈비라도 투표로 플렉스로 했습니다. 예, 전혀 못 알아듣겠습니다. 예, 이 갈비라는 말은 갈수록 비호감이라는 뜻이고요. 플렉스는 과시하다는 의미로 자주 쓰이는 말입니다. 사전에 나오는 말입니까? 이 네이버 오픈 사전에도 올라와 있는 단어입니다. 갈수록 비호감이더라도 투표로 존재감을 과시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정해봤습니다. 예. 자, 특히 이번에 처음 투표하는 만 18세 분들은 개학이 연기되면서 이 학업 부담도 굉장히 늘어난 그런 상황일 텐데 그래도
소중한 첫 한 표 꼭 행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주민 기자였습니다. 언젠가 남편이 그랬다.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 건너야 될 자신의 사막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1997년 말 개봉돼 최고의 흥행을 기록한 영화 편지입니다. 고 최진실 씨의 연기력과 탄탄한 구성이 힘이었지만 IMF 외환 위기 상황도 영화 흥행에 영향을 주었죠. 출근한 다음에 집을 나온 실직 가장들이 어두운 극장 안에서 참았던 눈물을 쏟았다는 보도는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아픕니다. 30년 가까이 지난 일이지만 참 가혹했죠. 우리에게 6.25 이후 최대의 국난이라고 할 수 있는 외환위기가 닥쳐왔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금년 1년만이라도 정부를 도와주셔야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간절히 호소해서 맞이했습니다. 코로나19가 몰고 온 경제 위기도 그때만큼 심각할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부 대책들을 보면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재원과 지급 대상 그리고 지급 시기까지 정부 내부에서도 이견이 많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서둘러 긴급 재난지원금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재원의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 예산 지출 구조 조정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적자 국채가 불가피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희가 시기를 못 박아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후 관계부처는 허둥댔고 한푼이 아쉬운 국민들은 정말 돈이 나오는 건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지급 기준도 재작년 소득 기준이어서 코로나 사태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과 맞벌이 부부가 제외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 사정을 좀 볼까요? 독일은 지난달 영업 정지로 타격을 입은 영세 사업자들에게 700만 원 가까운 돈을 단 사흘 만에 지급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도 다다음 주에 전 국민에게 1인당 150만 원씩 지급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치권 그리고 지자체와 조율도 안 된 상태로 5월 중에 주겠다고만 하니 기대보다 걱정이 앞섭니다. 소상공인 긴급 자금 대출은 또 어떻습니까? 하루하루가 급한 소상공인들은 증빙 서류를 부랴부랴 마련해 줄을 서느라 밤까지 샜습니다. 주무부처 장관은 시행착오를 인정하며 여유 있는 분들은 기다리는 미덕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그 긴 줄을 선 소상공인들 중에 여유 있는 분들이 있다고 믿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라 경제가 신음하는 지금 적지 않은 국민은 이런 사정 탓에 시름이 더 커집니다. 오늘 앵커가 고른 한마디는 코로나 경제 위기에 허둥대는 리더십이었습니다. 내일 아침은 반짝 꽃샘 추위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크게 낮아져 내일 아침 대관령이 영하 6도, 서울은 3도로 출발하면서 예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출근길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내일도 하늘은 맑고 대기는 건조합니다. 현재 서울, 경기와 강원 동해안, 충북과 전남 그리고 경북 내륙 곳곳으로는 건조경보가 내려진 상태고요. 그 밖의 지역은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피부에 와닿는 공기가 차갑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3도, 원주 1도, 철원 영하 3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16도, 광주 18도, 대구는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예보가 없어서 대기의 건조함은 심해지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2주 더 연장됐습니다. 답답한 일상에 지치시겠지만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7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